오늘은 좀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볼 내용들이 많은데 2개 지문 다 할 거거든요. 가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문인데요.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세 번째 지문. 공공선택 이론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공급 결정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는지 분석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하나 뭐냐면 정치적 의사결정은 내가 속한 사회가 선택한 어떤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정치가 작용합니다. 그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게 이제 오늘 이 두 지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뷔캐넌과 털록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해답을 제시했다. 의사결정 비용은 뭐냐? 합의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반티를 결정하는데 딱 이거 했으면 좋겠잖아. 그냥 이거 해! 하면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이 별로 안 들죠. 비용도 별로 안 들어. 왜냐면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의견이 막 나오고 막 또 막 서로 막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감정도 소모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거 회의하느라고 서로 모여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 자체가 그 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비용일 텐데 그 비용,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시죠? 자, 아무튼 다시 넘어가서 의사결정 비용은 시간, 노력이다. 자, 어떤 집단에서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 이제 국회에서도 어떤 경우는 참석자의 절반, 어떤 의사결정은 3분의 2 이상 찬성, 그러니까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 A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분의 2를 만드는 게 어렵겠어? 2분의 1을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3분의 2를 만드는 게 어렵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시간과 노력은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비용은 증가한다. 요구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반면에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 어떤 의안이 통과됐을 때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외부 비용. 그러니까 반대자의 비용이야. 반대자가 느끼는 손실 비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이제 내가 3분의 2 뭐 어쩌고 했는데 3분의 2가 딱 넘어갔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남은 반대편에 있던 3분의 1, 3분의 1이 느끼는 상실감. 나는 이 손해야. 이렇게 했을 때 난 손해야. 라고 느꼈을 때 그들의 어떤 불만족은 다 비용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안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찬성자 비율을 통과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건 이제 외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2분의 1일 경우에는 나머지 절반이 다 외부 비용이야. 그런데 3분의 2일 경우는 3분의 1만 외부 비용이야. 그래서 외부 비용과 의사결정 비용은 서로 이제 상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하자면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 때까지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그렇게 결정되면 그 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니까 외부 비용은 적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절반 이러면 의사결정 비용은 적지만 외부 비용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불만 세력은 여전히 비용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통합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비용을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 비용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 합친 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큰애가 공부하는데 방해된대요. 문을 닫고 갔어요. 자, 두 번째 읽기 가보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에서 공공선택 과정,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건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뷔캐넌과 털록의 개념은 의사결정 비용이란 합의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자, 의안에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찬성자 비율이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그러니까 3분의 2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들이 더 오래 걸리는 거니까 비용은 증가하는 거야. 시간과 노력은 증가하는 거야. 이때 외부 비용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찬성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됐을 때 개인이 감수해. 이 개인은 반대자겠죠? 반대자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
그래서 손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 서로 상충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 비용은 이 두 비용을 합친 것.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선택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건데, 뷰캐넌과 털록은 의사결정 비용이란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고 찬성자가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한다고 보았다. 외부 비용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 필요 찬성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이 두 비용을 합친 것이다. 잘 따라오고 있죠? 어렵지 않죠? 의사결정 비용 그리고 외부 비용, 요 두 관계로 그럼 최적의 비용은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게 요게 이제 뷰캐넌과 털록인데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자, 그림에서 세로축은 의사결정 비용. 그림 한번 볼까요? 세로축 비용이야, 비용. 오케이? 그래서 A, B. 자, 요게 이제 A, B인데요. 자, 요 위에 이 그래프가 중요하거든요. 요 곡선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높지. A 플러스 B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총 비용이라고 했죠? 얘는 의사결정 비용이야. 자, 근데 요게 이제 요 지점과 요 지점의 합이 요거야. 그럼 얘가 이제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 있겠지. 그게 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요것일 때, B가 여기일 때. 여기가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요만큼을,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여기 0부터 아마 100일 거야. 요 정도가 100이겠죠? 그래서 100%면 비용이 0인 건 뭐겠어요? 모두가 찬성하는 거니까 100%면 외부 비용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니까 요게 이제 외부 비용입니다. 요게 의사결정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총 비용인데, 자, 총 비용이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란 말이야. 그럼 요 지점이 뭐냐? 요 지점이 의사결정 비용 요만큼일 때, 외부 비용이 요만큼일 때, 그때 그 지점 비율이 이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최적 찬성자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그래프 잠깐 봤고요. 세로축은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이고요. 가로축은 기한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야. 가로축은 비율, 세로축은 비용. 자, 그래서 곡선 A는 의사결정 비용을 의미하고 곡선 B는 외부 비용이야. 그러니까 외부 비용은 점점 떨어져요. 비율이 높아질수록.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은 0으로 수렴하겠죠. 자,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낮아지지만 외부 비용은 높아질 거다.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자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낮아져. 왜냐면 찬성자가 많아지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들의 불만이 비용이라고 했을 때 의사결정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가장 효율적인 결정 방법은 A와 B의 합이, 즉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 이때 찬성자의 비율이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다. 됐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에는 제적수의 3분의 2, 어떤 의사결정은 제적수의 2분의 1. 진짜로 이렇게 결정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됐죠? 두 번째 읽기 가볼까요? 자, 세로축은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비용, 가로축은 필요 찬성자의 비율. 자, A는 의사결정 비용, B는 외부 비용. 찬성자가 낮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낮아지지만 외부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때 필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낮아지지만 의사결정 비용은 높아진다.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해야 이 안은 통과시킬 수 있어. 이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A와 B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이때를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세로축은 의사결정 비용, 가로축은 찬성자 비율, A는 의사결정 비용을 의미하고 B는 외부 비용을 의미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A와 B의 합이 최소점일 때다. 그래서 이때가 최소점, 이게 최적 찬성자 비율이다. 최소점이니까요. 이 비용에서의 최소점이니까. 됐죠? 자, 물론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의한 성격에 따라 크기와 양상이 달라진다. 자, 비용 측정도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양적으로 계량하기가 어려워. 비용 어떻게 계산할 거야?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자기가 느끼는 비용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다라고 우리가 양적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노력도 마찬가지야. 계량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는데, 자,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뷰캐넌과 털록 모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게 뷰캐넌 털록의 의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기.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의한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비용 측정도 어렵다. 그러나 의사결정 방법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뷰캐넌과 털록의 모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죠. 자, 뷰캐넌과 털록 모형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모두를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자, 바람직한 방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에로라는 사람은 자,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제 에로라는 학자의 자,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의사결정 방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에로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조건들 뭐냐? 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에로는 의사결정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는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이다. 개개인이 대안들에 대해 어떤 선호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조직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선호가 제한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선호도 가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파레토 원리인데요. 파레토 원리는 뭐냐? 집단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선호했을 때 최종 선택 또한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집단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때 최종 선택도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 이해가시죠?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완비성과 이행성인데요. 완비성은 뭐냐? 모든 대안에 대한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는 수치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내 만족감을, 어떻게 내 불편함을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사회과학이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순위를 매기는 것. 모든 대안에 대해서 선호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 이행성은 A보다 B를 선호하고 C보다 A를 선호한다면 당연히 C보다 B가 선호되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야. 네 번째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야. A와 B 간의 순위는 A와 B의 비교에 의해서만 결정돼야지 제3의 대안인 C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 순위가 역전되면 안 된다는 거다. 다섯 번째, 독재는 안 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다섯 번째는 이제 독재인데요. 비독재성. 독재는 안 돼. 자, 어느 누구도 집합적 선택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돼. 독재는 안 돼. 모든 사람의 선호가 무시된 채 특정인의 선호가 곧 사회 전체의 선호가 돼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 자, 두 번째는 파레토 원리. 파레토 원리는 뭐다? 집단 모두가 B를 선호할 때 최종 선택도 B여야 한다. 셋째는 뭐다? 완비성과 이행성인데 완비성은 모든 대안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행성은 A보다 B, C보다 A를 선호한다면 C보다 B가 선호되어야 한다. 자, 넷째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자, 순위는 A와 B의 비교만으로 돼야지 C가 등장했다고 역전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 다섯째는 비독재성. 자, 누구도 결정적인 영향력은 안 된다는 조건. 특정인의 선호가 전체 선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이렇게 해볼까요?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 파레토 원리, 완비성과 이행성,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비독재성. 지금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되면 또 이 단계로 가서 읽어보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단락. 에로의 조건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존중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자, 민주주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했지? 맞아? 그러니까 에로가 생각한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가 3개 이상일 경우에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가 3개야. 3개를 넘어 초과해요. 그리고 2명 이상이 이건 일반적인 사회의 집단이야. 그럴 경우에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한계를 꼬집었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야, 니네가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완벽한 결정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방법은 독재야. 그런데 그 독재를 집어넣었잖아요. 5번째 조건으로. 비독재성. 그러면 독재적이지 않고 나머지 4개를 다 충족시키려고 보면 충족이 안 된단 말이야. 어느 하나가 이제 삐져나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에로가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 던지는 문제는 야, 소수 의견을 존중해. 요게 이제 에로의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니네가 지금 결정한 그 결정이 완벽한 게 아니야. 반대 의견도 항상 존중해야 돼. 왜냐면 너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거든. 4가지를 다 충족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완벽한 의사결정은 없어.
자, 요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비독재적이면서 5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4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입증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에로의 조건들은 민주적 결정을 위해 존중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서 자, 구성원이 2명 이상이고 대안이 3개 이상일 경우에 5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재이기 때문에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번째 읽기. 자, 에로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서 구성원이 2명 이상이고 대안이 3개 이상일 경우에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건 1사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재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자, 모든 의사결정 방식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다. 야, 니네는 문제 있으니까 의사결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인 결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도 이 민주적 과정이겠죠. 민주적 결과일 건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도 존중해야 한다. 이걸 시사한다. 이때 이 다른 대안이 뭐겠어요? 이게 소수 의견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소수 의견을 제시해요. 물론 이제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 소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2번째 읽기, 3번째 읽기 가볼게요. 자,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모든 의사결정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다. 집단 결정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자, 어떤 결과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 대안들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실수하고 있다. 자,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 합리적이나 민주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완전한 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도 존중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 사실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뭐 하나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독재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수결 넘었어. 야, 지금 교실에 있는 30명 중에 16명이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러면 나머지 14명은 불만 세력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앞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은 소수 의견들. 우리가 아까 이제 2가지 비용 얘기했잖아요. 의사결정 비용하고 외부 비용. 외부 비용이 얼마 안 남았어. 30명 중에 3명이 반대했어. 그 3명의 의견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왜냐면 27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수의 의견도 집단이 의사를 결정했다고 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에로가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서 증명한 거다. 그러니까 완벽하려면 독재밖에 없어요. 1사 조건 만족시키려면 독재밖에 없어요. 그럼 독재로 가야 돼. 근데 독재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소수 의견이어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소수 의견도 존중해보자. 내가 가진 의사결정이 100%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싶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존 스튜어트 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구가 반대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단 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어제 우리 로버트 노직 그 자유를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가 전 지구인이 다 반대해도 그 한 사람이 표현하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견을 뒤집는 소수의 의견. 그러니까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게 집단의 의사에 반할지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한 2, 30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